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서 법과 정치 그 기출 문제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번 문제는 여러분들, 자, 우리 그림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과 관련해서는 뭐 무수히 많은 뭐 지문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일단 그림 자체를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이제 여기 보시면 정책 결정 기구 그리고 정치의 주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정책 결정 기구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국가 기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 기관이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뭐 성불평등 어떤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면은요, 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행정부 소속의 국가기관이죠. 그러면 우리는 산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체가 국가기관이다라는 걸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국가기관에서 내리는 결정, 실행 이런 것들 우리가 산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산출. 그래서 디귿은 산출이 되고요. 자, 이런 산출은 정책 주체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주체라는 것은 자, 정책 결정 기구가 국가기관이라면 정치 주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아닌 것, 즉 우리 국민들. 자, 그리고 뭐 정당, 시민단체, 이익단체, 뭐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정치의 주체. 다른 말로 비자 들어가요. 비공식적 정치 참여 주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정책 결정 기구는 여러분들 여기 표현 안 돼 있지만 공식적이라는 말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 하면 국가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의 주체가 우리 국가기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세율을 좀 낮춰주세요. 아니 휘발유, 뭐 유류세 같은 거 좀 낮춰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직접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 기구에서 내린 어떤 산출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요. 정치의 주체가 자 투입 어떤 것을 요구하고 지지를 한다면 정책 결정 기구에서는요 그게 맞는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한다면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환류 자체가 여러분들 다른 말로 피드백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수행을 한다면요 다시 한번 더 지지를 해줄 거고 반면에 국민이 원하는 것과 동떨어진 판단을 계속 내린다면 어떤 다른 대안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정권이나 어떤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런 투입하고 환류가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뭐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겠죠. 그래서 국가 기관에서 하다라는 그런 명령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산출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국가기관 중에서 입법, 행정, 사법부 중에서요. 특히 오늘날 우리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많이 강화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의회주의의 위기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도 대부분 어떤 공무원 준비하세요? 행정부 공무원이잖아요. 그만큼 행정부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그만큼 또 권한도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투입, 요걸 다른 말로 우리 상향식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는 것, 요걸 우리 상향식 의사결정. 그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의사를 하달하는 방식, 요걸 우리가 하향식 의사결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상향식 의사결정을 강조하고요. 권위주의 시대 때는 하향식 의사결정이 주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례들 좀 잘 보시고 특히 이 정당 있죠. 정당은 여러분 절대로 국가기관이 아니다. 사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산출이 아니라 투입 내지는 환류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본 보시면 시민의 입법 청원 운동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주체가 여러분 시민이죠. 그래서 국가기관 아닙니다. 입법 청원 운동, 자, 이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법 청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 게시판에 누구 좀 처벌해 주세요. 어떤 세율을 좀 인하해 주세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청원 운동인데 시민의 입법 청원 운동이라는 것은 당연히 투입에 해당하는 것 맞고요. 자, 니은에서는 정책 결정 기구에서는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행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왔고요. 입법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의회주의 위기다라는 그런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 디귿에서는 이익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정당, 시민단체,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의 주체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우리 뒤쪽에 보면 정치 참여 집단과 관련해서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공통점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셋 다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 산출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국가 기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익 집단도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환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리얼번 기업과 리얼은 민주주의 체제보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활발해진다. 자, 투입과 산출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활발하고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산출이 활발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17번 문제도 여기 기출 문제는 아닌데 우리 방금 봤던 문제 다시 점검하기에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16번 문제처럼 그림으로 이렇게 나오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글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체계 이론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민은 국가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며 했으니까 이걸 투입이라고 기억은 볼 수 있겠고요. 자, 니은은 여러분 정부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 보시면 정부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정부는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집행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귿은 요건 산출이 되겠습니다. 산출. 자, 또한 산출이 투입으로 연계되는 그 피드백을 다른 말로 환류라고 한다 그랬죠. 환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권 보세요. 시민은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하여 기억을 하기도 한다. 자, 우리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만든 단체, 대표적인 게 시민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시민단체, 적기 투입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물론 정당도 여러분들 시민들이 뜻이 맞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만든 단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익단체도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단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이익단체든 모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조직해서 투입 기능을 한다 하면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번 니은의 권한이 집중될수록 정치적 효율성과 정당성이 제고된다. 자, 여러분들 정부의 권한이 집중된다라는 말은 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을 때 권력 분립이란 말을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권한을 상호 분립함으로써 서로 권력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고 권력 분립이 될수록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이 집중될수록 여러분들 정치적 효율성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권한이 분산된 것보다는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성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당성이 제고된다는 말 이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당성이 제고되려면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지지,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의 권한이 집중될수록 즉 권위주의 국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정당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니은번은 X. 다음 디귿번 선거는 기업과 리얼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입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환류 기능도 같이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입과 환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디귿보다 기억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디귿 즉 산출을 중시하고요. 투입이라든지 환류를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다. 그렇게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보시면 다음 글에 나타난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특히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 하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입헌주의 민주정치, 입헌 민주정치, 그 다음에 현대 민주정치 뭐 이렇게 순서로 구분하는데 특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였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자, 제한된이라는 것은요, 그 아테네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성년 남자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죠. 다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아테네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했다는 말은 맞는 말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민 자체를 성년 남자로 봤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테네 모든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면 X. 자, 성년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제한된 민주정치였고요. 그리고 대표자를 따로 뽑은 게 아니라 시민들이 모두 민회에 가가지고 직접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직접 민주정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자, 민주정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중심이었던 민회에서 보세요. 법을 만들고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공직자 선출을 위해 추첨제, 윤번제 등의 제도를 시행했다. 자,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직자 선출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처럼 시험을 봐서 그 전문 영역에 어떤 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출을 하고요. 또는 선거 등을 통해서 또 공직자를 선출을 하잖아요. 그와 다르게 아테네 같은 경우는요, 추첨하든지 아니면 순번으로, 즉 윤번제 등으로 공직자 선출을 했다. 그러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자, 추첨제, 윤번제 같은 경우는 전문성하고는 관계없겠죠. 그래서 전문성보다는 공직, 취임, 기회의 어떤 평등을 추구한 그런 국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문을 한번 보시는데, 자, 이 지문들이 다 좋은 지문들이니까 자, 꼼꼼히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민회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 자, 제가 아까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제한되긴 했지만 직접 민주정치를 시행했다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추첨제로 선출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됐다. 자, 대표가 있다는 말은, 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대표한테 위임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표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간접 민주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접 민주정치다. 근데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니까, 자, 대표로 구성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회는 모든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민회는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정당 정치, 의회 정치, 자, 이 간접 민주정치를 다른 말로 대의제 내지는 의회 민주정치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 의회 정치 뭐 이런 말도 역시 간접 민주정치와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해당 사항 없고요. 3번 추첨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제, 윤번제라는 것은 어떤 전문성을 띠기보다는 공직, 담당, 그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그런 방식이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번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실 게, 보세요. 추첨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들 사법부는 전문 법관, 그래서 일정한 뭐 자격을 가진 법관들로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즉 전문 법관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지만, 고대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뭐 추천을 통해 가지고 배심원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추첨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반면에 전쟁 관련 직책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시골에서 막 소똥을 치우다가 갑자기 전쟁터 나가가지고 장군이 돼가지고 지휘를 한다는 것은, 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과 달리 특히 전쟁은 그 나라의 존폐와도 직접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관련 직책, 여러분들 뭐 지휘관이 되려면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전술 이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뭐 다른 것들은 뭐 추천, 윤번제 등을 했지만 전쟁 관련 직책만큼은 선거를 통해서 전문성을 띈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 관련 직책은 선거 등을 통해서 전문가를 뽑았고요. 반면에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 같은 경우는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구성되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뭐 활용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9번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그림의 A부터 C에 대한 옳은 설명 찾는 거네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 근대 민주정치, 현대 민주정치 중에 A, B, C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대, 근대, 현대 각각의 특징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었는가? 자,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성년 남자만 참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자, 시민혁명 직후 형성된 근대 민주정치 같은 경우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없었죠. 오히려 고대 그리스 아테네보다 정치 참여 범위가 더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년 남자들 중에 소위 자산을 가진 부르주아 계급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봤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우리 영국 노동자들의 어떤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여성들의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서 1928년, 즉 20세기에 와서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가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라고 돼 있죠. 모든. 근데 이게 모든 시민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리스하고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모든 구성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는가? 그러면 이거는 현대 민주정치가 되겠죠. 그 다음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는가? 자, 그리스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죠. 대의민주제라는 것은 간접 민주정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근대가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입헌주의 사상은 A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민주주의 원리 파트 앞부분 한번 보세요. 민주주의 원리 파트에 보면 국민주권 원리, 그 다음 입헌주의 원리, 권력분리 원리, 그리고 제가 지방자치 원리, 저항권까지 추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뭐라 했냐면 모두 근대에서 등장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입헌주의 사상은요 현대에 등장한 게 아니라 언제 등장했다? 근대에 등장했다. 그래서 여기는 B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2번 보통선거는 B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통선거가 실시된 것은 20세기 와서 즉 현대 민주정치에서 실시됐다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C에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우리 방금 봤던 거네요. 공직 담당자를 추첨이나 윤번제 등으로 충원하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C와 달리 B에서는 중우정치의 폐단. 자, 여러분 중우정치라는 것은 무리중자의 어리석을 우자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다수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오히려 똑똑한 전문가의 어떤 소수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나는 것은 직접 민주정치거든요. 그래서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난 것은 C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중우정치의 폐단이 나타났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주정치는 아테네 민주정치 이후 17, 18세기 자 시민혁명을 거쳐 오늘날 같은 형태로 발전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아테네는 했네요. 고대죠. A를 설치하여 전쟁, 외교, 과세, 선출 등 대부분의 공적 업무를 결정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민회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시민혁명 과정에서 주도권을 새롭게 창악한 시민계급은 전제와 억압으로부터 해방, 즉 자유 이념을 주창하였다. 특히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 사상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오늘날, 자 여기 오늘날이네. 오늘날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의회주의 위기 등으로 인해서 이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제 요소 B. 그러면 직접 민주제 요소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국민 투표, 국민 소환, 국민 발안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A에는 여자 노예 외국인이 참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네요. 자, 성년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회에는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었고요. 2번 B에는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그렇죠. 직접 민주제 요소인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기역 직후, 즉 시민혁명 직후 자유주의 확산과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자, 시민혁명 직후 우리 중세시대 때 가장 많이 억압됐던 게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로부터의 간섭도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 역시 국가는 국방, 치안같이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들 하는 데서 노터치 해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유방임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야경 국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자, 기역 직후, 자유주의 확산 요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살펴봤지만 보통 선거가 확립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 직후가 아니라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20세기에 와서 보통 선거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니은은 행정 국가 현상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스턴의 정책 결정 모형할 때 봤던 거죠. 그래서 입법부보다 행정부의 지금 권한과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다 보니까 의회주의의 위기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지문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시대별 민주정치 특징을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자, 가보세요. 시민들은 최고 의결기구인 민회에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 직접 결정했다.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고대, 가는 고대고요.
보통선거로 뽑힌 대표자가 정치를 담당하는 형태는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그래서 고대는 여러분들 직접 민주 정치, 현대는요 대의제, 간접 민주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직접 민주제 요소를 가미한 호남 민주 정치가 되겠고요. 다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시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거를 통해 대의기구인 의회를 구성, 그러나 재산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은 있었다. 그래서 성년 남자들 중에 부르주아 계급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근대가 되겠습니다. 자, 근대는 여러분들 대의제를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맞는 것 모두 고른 것 그랬네요. 자, 우리 보시면 가는 고대죠. 고대는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다. 자, 여러분들 사회계약설 그리고 계몽사상, 천부인권사상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실 게 요게 뭡니까?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 우리 고등학생들 내신 주관식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은 것은 고대가 아니라 근대 되겠죠. 그래서 나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에 영향을 받았다. 요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다음에 나 보시면 그쵸. 직접 민주제 요소인 네모 등을 도입했다. 그래서 국민투표, 국민수환, 즉 직접 민주제 요소 맞습니다. 자, 다는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하였다라고 되는데요. 자, 우리 근대에서는 여러분들 국가를 멀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동체보다 누구를 우선시했어요? 개인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확산되고요. 특히 개인주의 사상이 이제 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동일시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 가와 다는 모두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했다. 맞죠? 그래서 고대에서는 자 우리 여자 노예 외국인 제한되기 때문에 성년 남자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근대에서는 성년 남자들 중에 부르주아 계급. 오히려 근대가 고대보다 범위로 따지면 범주로 따지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더 좁아졌죠. 그러다가 오늘 현대에 와서는 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면 뭐 성별이든 재산이든 상관없이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제가 확립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맞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2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편견과 오류를 극복하고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자, 이성. 자, 여러분들 요 이성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이성이 다른 말로 합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성, 합리성 요거는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몽사상. 자, 우리 공무원사에서 계몽사상이 나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자, 언제 나와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는 거. 그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할 만큼 내 몫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띵까띵까 놀던 뭐 귀족들이나 왕들이 막 내 것을 막 수탈하고요. 또 내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제가 같이 연자제 등으로 묶어서 같이 처벌하고 이게 예전에는 그냥 왕건 신수설에 의하면 그냥 내가 태어난 게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계몽사상이 이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생각을 이거 왜 이렇게 부조리하지? 이건 모순 아닌가? 당연히 인간이면 누구나 다 소중한 인간의 권리, 그 인권 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왕하고 귀족들 저런 지배 계층들만 저런 어떤 인권을 누리고 우리들은 왜 개돼지 마냥 소위 개돼지 마냥 자 이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만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런 계몽사상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들 뭐 연좌제라든지 아니면 뭐 아무 이유 없이 막 전쟁에 동원되고 뭐 노역에 동원되고 이런 것들이 못마땅해지겠죠.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폭발하는 게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사상은 인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군주제 아래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줬다. 이제 사람들이 이 세상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몽사상 딱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세요. 근대 초기 국가에 의한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이념의 기반이 되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대 초기면 자유주의가 확산됐을 때요. 자, 여러분 자유권, 자유주의 그 관련해서는 자유권이란 건 무슨 자유라고 했어요? 소극적 자유죠. 소극적 자유.
자, 여러분들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자, 참정권. 19세기에 이제 완이 확산되던 참정권이나 20세기에 등장한 사회권을 우리 적극적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 초기에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2번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됐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한 문제로서 여러분들 계몽사상 말고도요. 사회계약설이라든지 천부인권 사상을 여기다 던져놔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여러분 고등학생들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정치와 법, 뭐 법과 정치에서는 그런 주관식 문제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원이 되었던 사상 세 가지를 쓰라. 뭐 각 2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계몽사상, 사회계약설, 천부인권 사상 그렇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군주의 권위에 구성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 요거는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떤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왕을 보통 사람들하고 동일시하면 안 되겠죠. 왕을 신뢰에 의해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보는 왕권 신수설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세 사회가 지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왕권 신수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정치를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자, 여러분들 다 갑자기 뜬금없죠. 근데 이게 우리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나왔던 겁니다. 자, 정치라는 것은 국가 기관의 활동이냐 아니냐,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의 활동 모두를 보느냐 그 차이 그게 뭐였죠?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 근데 4번 지문은 국가의 근본적인 활동으로 봤으니까 요거는 국가 현상설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 현상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번 정답은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나머지 질문들도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면서 내 공부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자, 23번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요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계약설 있죠. 사회계약설 같은 경우는 자, 선거와 더불어 가지고 단일 주제 중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바로 사회계약설 그리고 선거 파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 범위를 통틀어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 왜냐하면 법과 정치와 법 쪽이 워낙 또 지문이 문제수가 좀 많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뒤에 문제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사회계약자 3명의 어떤 비교 그리고 그 학자의 공통점까지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자, 뒤에 문제들은 쑥쑥 다 풀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홉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크가 있고 루스가 있고 다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참조하셔도 되고 제가 그 과목 그 담당 그 파트를 강의할 때 여러분 스스로 이면지나 연습장에다가 이걸 갖다 혼자 쭉 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홉스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성악설 반면에 로크는요, 자, 우리 별도의 말이 없다 해서 백지설, 다음 루소는 성선설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악한 사람들을 자연 상태, 국가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으니까 어때? 항상 전쟁과 불신이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강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뺏기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만인에 대한 투쟁. 그래서 이런 자연 상태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서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홉스 만인에 대한. 근데 기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만인에 대한 홉스. 그다음 로크 같은 경우는요. 자, 자연 상태는 평화로워요. 평화롭지만 그 평화가 완벽한 평화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가진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꼭 그런 사회에서도 이런 다른 사람들 해코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군요. 그래서 이 자연 상태를 불완전한 평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루소 같은 경우는요, 자, 인간의 본성은 착해요. 그래서 인간이 혼자 태어났을 때는 본성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집단을 이룬다 보면, 그래서 개인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집단을 이루면 마치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자유가 속박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 외에 이제 사유재산 제도로 인해서 사회 불평등을 가져온다. 이런 질문도 하나 좀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가 사회 불평등을 가져오더라. 이런 내용도 이제 루소입니다. 근데 루소도 실질적으로 보면 로크랑 비슷합니다. 자연 상태는 평화롭지만, 그러니까 자연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평화롭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러한 자유가
속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자유가 억압되다 보니까 자 이런 것을 좀 제거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게 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셋 다 여러분들 자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천부인권이죠.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하늘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함부로 침해될 수 없는 자연권을 갖고 태어났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권이 자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되니까 자, 홉스든 로크든 루소 등요 시민들의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국가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계약을 맺고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내가 이런 자연권을 뭐 주든지 뭐 각자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런 계약을 맺어서 너는 국가는 우리를 지켜줘, 우리의 자연권을 보호해줘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사회 계약설인 겁니다. 자, 이때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권을 전부 양도하라 그렇게 봤죠.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는요 재산권이라든지 저항권 같은 경우는 양도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부 양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루소는요 그렇죠, 양도 불가. 그래서 이런 자연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모든 자연권을 양도했으니까 자 인간에게는 어떤 주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군주 주권론을 주창하게 되고요. 반면에 로크와 루소 같은 경우는 자 국민 주권론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도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홉스 같은 경우는 자 전제 군주제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즉 자 사회 국가와 계약을 맺고요. 한 사람에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권을 다 양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그런 왕의 말에 복종하면 이런 자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이게 전제군주제를 옹호하게 됩니다. 반면에 로크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입헌군주제. 그래서 로크의 이권 분립론이 여러분 영국의 의원 내각제에 영향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루소 같은 경우는요, 자 민주공화정을 옹호합니다. 공화정. 그래서 입헌군주제 요거는 대의제, 간접민주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루소 같은 경우는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라고 해서 직접민주제를 강조했습니다. 직접민주제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저항권과 관련해서 홉스는요, 자 모든 자연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처음에 약속대로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봤고요. 로크 같은 경우는 아까 일부 양도했죠. 그래서 저항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탁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권리를 완전히 준 게 아니라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권을 일부 맡겨놨는데 얘들이 약속대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않을 때 그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항권 여기서는 뭐 별도의 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 이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리바이어든 하면 홉스의 저서고 그다음 루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는 직접민주제인데 도대체 그럼 직접민주제를 할 때 어떻게 해라? 자 그거는 국가 국민들 전체 이익과 해당하는 일반 의지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지란 말이 나오면 루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세 학자의 공통점 있죠. 그래서 세 학자의 공통점 해가지고 첫 번째 보세요. 셋 다 뭐는 인정했다? 자연권은 인정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자연 상태 보니까 다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불안전한 자연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불안전한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인민들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민들의 강제로 한 거 아니에요? 인민들의 자발적 동의. 자, 이게 여러분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서 사회계약을 맺었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국가란 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게 아니라 이런 인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성립한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자, 국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는 자,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는 선제한 게 아니라 이후에 성립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잘 봐두세요. 물론 1번, 2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히 사회계약설에 여러분들 출제 빈도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모두 나왔습니다. 3개 시험에서 우리 뭐 가장 그래도 학생들이 응시생이 많은 3개 시험에서 모두 나온 만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사회계약설 문제 나오면 그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고 바로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국가 성립에 대한 근대 사상과 이론, 자, 이게
이게 수능 변형 문제네요.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도 없고 재판관도 없고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도 없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불완전한 평화 상태. 요것만 딱 보더라도 아 이거 로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지문들이 여러분들 그 제시문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걸 보고 어느 학자인지 잘 구분하시면 돼요. 따라서 개인들이 스스로 옳다고 판단하는 행동, 자연 상태는 불안정. 그렇죠. 자연 상태는 불안정. 그래서 불완전한 평화 상태다. 이러한 자연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 계약을 통해 국가가 형성됐다. 그래서 국가란 것은 어떤 선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요, 로크가 되겠네요. 로크. 자, 1번 국가 성립부, 입법, 사법, 행정권이 상호 분립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상권 분립론이죠. 그래서 몽테스키 외고요. 로크는 입법권의 우위를 둔 우리 행정권, 그 집행권과의 구별을 냈던 이권 분립론 이렇게 보셔야 되고 2번 사회계약 후 국가 목적 실현을 위해 개인들의 모든 권리는 포기. 자, 모든 권리는 포기하는 것은 전부 양도되어야 된다는 홉스 입장이고요. 자, 이건 2번은 홉스. 3번 국가를 개인들의 생명, 자유,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회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국가와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4번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자율적인 행위가 낳는 한계를 지적하며 그쵸 이런 불완전한 평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국가 성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다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곧잘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민혁명의 그 역사적 순서 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여러분들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권 신수설가 노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며 일어난 혁명이다. 자, 그래서 이때 제임스 2세가 자기 마음대로 막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세금 거둘 때 가장 피해 보는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진 귀족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귀족들이 너 앞으로 세금 거두곤 할 때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들이 만드는 즉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만든 법률을 따라라. 근데 여기서 우리 제임스 2세가 굴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자, 영국의 명예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자,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 미국 독립혁명이고요. 자, 루이 16세 자, 전제정치 타도하고 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자, 이게 프랑스 대혁명.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업권 보시면 자, 이거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권리청원은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문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문서 보시면 그건 권리장전입니다. 그래서 권리청원이라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청교도 혁명과 관련되는 문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권리청원이 아니라 권리장전이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니은번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 여러분들 천부인권 사상이라는 것은 자연권이에요. 그래서 실정권이라는 거는 법률에 헌법에 뭐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지만 권리로서 인정이 되는 건데 자, 인간이면 누구나 다 자, 함부로 양도하거나 침해될 수 없는 천부인권, 그 천부인권의 바탕을 두고 등장한 게 바로 시민혁명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정권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자연권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요. 다음 D급번 그렇죠.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 자, 미국은 여러분 신생 독립국가다 보니까 뭐 영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고안한 정치 제도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 그래서 대통령제, 이게 다른 말로 민주공화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화제라는 것 자체가 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왕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제의 국가가 상성된 것은 미국이다. 맞고요. 다음 다직구 천부인권 사상의 바탕을 둔 그렇죠. 프랑스 인권선언.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거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요 그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순서도 알아두시고요. 요것과 관련되는 문서가 여러분 딱 던져지고 요게 어떤 혁명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여러분들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다음 여기 이제 문서가 나오네요. 자, 보시면 자, 2017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특히 권리장전은 금방 눈에 띕니다. 자, 권리장전은 아까 우리
누구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예요?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왕이 마음대로 처벌할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또 어떤 선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권리장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왕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왕권으로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네가 마음대로 법 만들지 마. 우리 국회 동의를 받아라는 그 말이고요. 청원권, 요거 강조했습니다. 청원, 어떤 민원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죠. 국왕에게 청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청원했다고 해서 구금하거나 박해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다음에 선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요과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 교재에 보면 그 권리장전 관련되는 문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이거 권리장전. 자, 권리장전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우리 작성된 문서로서 자, 영국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까 봤지만 전제 정치였다면 이제는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이제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어떤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는 입헌 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국이 나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았다. 반대죠. 여러분들 순서가 영국, 미국, 프랑스인데 어떻게 프랑스 그 인권선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더 먼저 등장한 거고요. 2번 봉건제 모순 극복, 신문제 타파의 계기가 됐다. 자, 이거는 프랑스죠. 프랑스 혁명 그거고요. 프랑스 인권선언. 3번 전제군주제에서 그렇죠. 입헌군주제입니다. 입헌군주제로 변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국의 명예혁명의 역사적 의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도 영국이나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입헌군주제 국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그다음 보통선거 평등선거 원칙 제시. 요거는 20세기에 와서 확립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보시면 자 이건 대놓고 여러분들 루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네요. 루소. 그래서 뭐 루소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국가 이전의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자, 우리 홉스가 되겠고요. 시민의 자유는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때 얻는 것이다. 자, 이게 조금 낯선 질문인데 자, 이거 있죠.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거. 이거는 로크 사상입니다. 요거는 하나 좀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로크. 자, 그다음 국가 수립 이후 입법부가 법률 제정권과 재판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자 일단 루소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직접 민주제. 그러다 보니까 뭐 시민의 대표란 말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의지에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 이런 의회, 국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 루소 하면 여러분들 일반 의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의지에 형성된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수 의지를 초월하는 그렇죠. 보편적 가치를 진다. 그래서 어떤 단순한 개인들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익을 초월하는 보편적 이익에 맞는 어떤 그런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는 국가 성립 과정에 대한 이론의 일부. 자, 옳은 것 그랬네요. 2015년도 국가직 문제 보시면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래서 이거 보장받기 위해 모든 권리를 국가에게 양도한다. 홉스죠. 홉스. 나는요. 자유롭고 자연 상태가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 그러나 생명 재산에 관한 권리를 더욱더 확고히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를 구성했다. 요거는 로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악설이죠. 성악설. 그래서 성선설은 루소입니다. 성악설 홉스. 2번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유다.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론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근데 홉스 같은 경우는 군주 주권론이죠. 그래서 오히려 나가 가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3번 가는 로크, 나는 홉스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4번 보세요.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 자, 여러분들 시민혁명을 다른 말로 우리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항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펼쳤던 로크는 그렇죠. 로크의 사상은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지방직 문제. 여기 뭐 지문 자체는 긴데 여러분들이 가나다, 뭐 근대 정치 사상 그랬으니까 뭐 홉스, 로크, 루소만 잘 구분하면 되겠죠. 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끝없이 투쟁, 그리고 항상 죽음의 공포.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개인들은 권리를 전부 국가에다가 양도하는 국가를 세우게 된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홉스가 되겠네요. 홉스. 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사회 속에서 자유를 갖지 못하고 구속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죠?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지만 이제 집단을 이루면 즉 사회 속에서 이런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자유가 속박받게 된다. 그래서 일반 의지였으니까 나는요 루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 보시면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일부 탐욕스러운 사람. 그렇죠? 원래는 평화롭지만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런 권리 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불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국가는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 자유와 평등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구성원과의 계약을 통해 만들린다. 결국은 뭐냐면 다 국가를 만들게 된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국가는 이후에 우리 필요에 의해서 성립한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는 로크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게요. 1번 홉스. 홉스는 절대 군주제 폐지를 주장한다. 아니요. 오히려 절대 군주제, 전제 군주제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2번 루소죠. 루소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그렇죠?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있죠. 인민의 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그래서 대표자를 통해서 어떤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를 옹호하는 것, 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로크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해서 저항권을 부정한다. 자, 우리 로크 같은 경우는 저항권을 긍정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4번 가다에서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다. 자, 여러분들 홉스 같은 경우는 군주 주권론이고요. 그죠? 로크와 루소가 바로 국민 주권론.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거 기출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네요. 자, 보기와 같은 글을 쓴 근대 사상가, 이것도 2019년도 서울시 문제네요. 자,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지만 스스로 만든 사회제도, 문화에서 억압당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의 신체, 재산을 지키고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마치 자연 상태와 같이 자유로우려면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유롭다고 했는데 자, 같이 더불어 살면서 오히려 스스로 만든 사회 제도나 문화에서 억압당한다. 그러니까 자유가 구속된다. 그러니까 느낌이 오죠. 그래서 우리 루소 같은 느낌이 오는데 자, 뒤에 보면 주권자인 국민이 기억에 의해 형성된 국가는 특수한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 자, 이거 뭡니까? 이게 일반 의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의지라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억에는 보통 선거가 적절하다. 보통 선거는 여러분들 근대 정치 사상가들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0세기 와서 확립된 거다라고 했고요.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사상가다. 자,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우리가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에서 천부인권 사상, 계몽 사상, 사회계약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나중에 이런 특히 프랑스 혁명 같은데 영향을 준 거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글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프랑스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 혁명에 프랑스 혁명에 오히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또 나오네요. 만인에 대한 투자 홉스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됐다. 요거는 여러분들 모든 학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인민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서 국가가 세워졌다. 그래서 이거는 루소뿐만 아니라 로크도 그렇고요, 홉스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 됐으니까 이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의외로 좀 오답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30번 우리 2019년 국가직. 자,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국가 권력의 원천을 국민의 동의에 두고 있다.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인민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보았다. 그래서 로크는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거 맞죠?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불안전한 평화. 요건 로크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보았고 루소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선설. 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4번이 답이겠네요. 4번 홉스는 사람들이 무정부 상태에서 스스로 지키기 위해 지배자에게 자연권을 모두 양도했다고 주장하였고 맞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권리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홉스 자연권을 모두 전부 양도 맞습니다. 루소는 사람들이 국가를 만들기 위해 지배자와의 계약을 통해 주권을 양도했다.
아하, 루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이런 자연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고 봤죠. 그래서 후단의 부분이 틀린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예,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1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법치주의 관련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치주의는 매년 수능에서는 한 문제가 매년 나오는 그런 중요한 주제인데, 근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수능만큼의 비중만큼은 그렇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법치주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관련해서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실질적 법치주의.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그 해설지에도 있으니까 그 확인하시고 그 말로 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있죠. 자, 이런 양자 제도를 비교할 때 공통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일단 차이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왜 등장했습니까? 과거에는 인치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법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요. 자,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법치주의고요. 그게 처음 이제 등장한 게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즉, 국가 권력의 행사는요, 법적 근거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사되어야 한다라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고 절차가 있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법의 내용이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 지켜야 되는 보편적 가치를 저해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회를 창학해가지고 내용이 어떤 실질적인 내용이 정의에 반하는 그런 내용들을 막 만든 다음에 법에 근거해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사해서 나 법치주의 지켰어 이런 식으로 악용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실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적 근거, 절차뿐만 아니라 자, 그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된다는 것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 같은 경우는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했고요. 자, 실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통치 합법성을 배제한 건 아니에요. 보다 그냥 통치의 정당성을 더 강조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는 자, 잘못 사용되면 법을 자신의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이걸 법에 의한 지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법에 의한 지배. 그게 아니라 자,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법에 구속된다, 법에 종속된다라는 의미에서 법의 지배. 이게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히틀러의 수권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춘추 전국 시대의 법가 사상 같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권위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독재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다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계되는 거고, 실적 법치주의 하면 입헌주의 두 개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입헌주의, 즉 법률의 내용이 뭐에 부합해야 한다?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하면 그 법률을 무효할 수 있는 위헌 법률 심판.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좀 살펴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양자의 공통점. 공통점은 첫 번째가 왜 등장했다고요? 자, 여러분들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용을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날 법치주의라면, 이건 오늘날 법치주의라면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만은, 자,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공통점하면 둘 다 뭐냐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건 공통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법적 근거 절차를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또 통치 합법성 있죠. 합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둘 다의 공통점. 요걸 머릿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뭐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형식적 법치주의도 이런 목적하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못 악용해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내용 딱 정리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는 거.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의미가 되겠고요. 2번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존속된다. 자, 아까 여기 있죠. 보면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런 말이에요.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나오면 이거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 법치주의.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
질문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법적 독재하면 요게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그다음에 통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법에 종속하면 실질적 법치주의. 자, 보시죠.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고요. 법의 지배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인 합법성보다는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됨을 강조한다. 그렇죠? 이거를 배제한 건 아니에요. 통치 합법성을 배제한 건 아니고 다만 뭐를 더 강조한다?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요거 맞습니다. 만약에 형식적 합법성을 배제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형식적 합법성 당연히 어떤 권력을 행사할 때 법적 근거와 법에 따른 절차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한다라는 것이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난 이걸 더 강조한다 뿐이지 형식적 합법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통치 합법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 법치주의를 소극적으로 정의했던 형식적 법치주의는 때론 의회 다수당의 행포를 견제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의회 다수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사회 정의에 반하는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그 형식적 법치주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2번 보세요. 좀 같은 맥락입니다. 자, 법치주의 두 유형에 대해서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한 유형인 A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그래서 학생이 역사적으로 전체주의 정치체제나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용해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남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형인 B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또 다른 유형 예는 뭘까요? 실질적 법치주의고요. 그래서 A에 대한 반성, 즉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난 B는 국가의 모든 통치행위가 인간의 존엄, 평등, 정의의 실현에 구속돼야 한다. 그래서 내용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A는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목적이 법치주의 이념과 정의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다. 요거는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B. 자, 그다음 2번. 형식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헌법률심사제. 자, 그래서 우리 위헌법률심판 요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나타나기 어려워요. 요거는 법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고요. 3번 B는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헌법률 심판 요구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은 할 수는 있어요. 자, 어떤 우리 헌법이 30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잖아요. 어떤 목적하에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는 있는데 다만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한다면 그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위헌법률 심판과도 관계되고요. 실질적 법치주의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B는 의회가 법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자, 법의 목적과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은 A, 즉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3번도 또 같은 그 법치주의 관련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그림에 여기 나타난 가벌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됐네요. 자, 법치주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하는 것. 자, 만들어진 법에 근거한다라고 했네요. 근데 인간의 존엄성, 정의 실현을 내용하는 법에 근거. 그래서 여기는 내용을 안 보고 그냥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에 근거하며 법치주의에 부합해라고 생각. 답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 자, 그럼 볼게요. 통치의 합법성보다는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법에 의한 지배는 형식적 법치주의, 법의 지배는 실질적 법치주의. 그래서 을은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더 강조할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3번 을보다 갑이 입헌주의. 자, 입헌주의는 여러분들 어디와 관련돼요?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됩니다.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4번 각과 달리 을은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 자, 이건 법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 고등학생 모의고사 나온 내용 같은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수업 시간에 학생이 필기한 내용이다. 자, 옳은 설명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의 제정, 법에 따른 통치, 절차, 형식 준수만 강조하는 A는 형식적, B는요, 자,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이나 내용도 중시하는 것은 실질적. 자, 그래서 기억번 A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 그렇죠. 맞는 질문이고요.
B는 통치의 정당성, 그렇죠. 합법성도 고려는 하지만 정당성을 더 중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A는 B와 달리 통치 합법성을 강조한다. 자, 이거 이런 별표 치세요. 통치의 합법성은 둘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와 달리 통치의 합법성을 강조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통치 합법성 둘 다 요구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헌법재판의 의의를 강조하는 것은 B가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 이게 바로 헌법재판이거든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면 그 법률을 무효화시키는 위헌법률 심판이 헌법재판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35번도 35번도 또 마찬가지네요. 자,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자, 보시면 가, 나. 그래서 가는 절차와 형식 준수만 강조, 나는 내용도 중시. 똑같네요. 그럼 가는 형식적 법치주의, 나는 실질적 법치주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1번 가는 법의 지배, 나는 법에 의한 지배. 순서 바뀌었죠. 지금 계속 같은 문제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2번 가는 법의 실질적 정당성, 나는 법의 형식적 합법성. 또 역시 순서가 바뀌었고요. 3번 가와 달리 나는 독재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 자, 독재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은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고요. 자, 요거 나왔죠.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문제 푼 거예요. 가, 나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원리다.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과거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 정말 자주 나왔던 요 공통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1단원과 관련되는 기출 문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내용까지 정리하면서 문제 풀이를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강의 때부터는 그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빠르게 이제 복습 겸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